안녕하십니까. 커말 2급 필기 강사 공노석입니다. 자, 2012년 2회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트에서 수식 count if s 함수의 결과값으로 옳은 것은, 자, count 관련된 함수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는요, count 함수죠. 자, count 함수에다가 인수로 범위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그 범위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되고요. 자, count에다가 a가 붙으면은 counta가 되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a가 데이터의 A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count하고 count하고는 다릅니다. 개념이 다르죠. 자, 그다음 count if. 자, if가 붙게 되면 이제 조건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예시를 보시면은, 자, 범위가 먼저 들어왔죠. 자, D 두 번째에서 D 일곱 번째까지 카운트를 하는데 조건이 3 이상이다라고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3 이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개가 되겠네요. 자, 일단 count if에다가 s가 붙어서 이제 복수 여러 개의 범위와 조건을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데요. 자, 예시 보시면요. 첫 번째 범위는 B 두 번째부터 D 두 번째부터 D 일곱 번째까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3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고요. 두 번째 조건 보면은 D 두 번째에서 D 일곱 번째 범위는 같네요, 그죠? 5 이하.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 이상 5 이하의 셀의 수를 구하라. 3 이상 5 이하. 자,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총 개수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범위가 B 두 번째부터, 자, B 11번째까지의 범위가 되고요. B 두 번째 값이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범위에서 교육팀의 개수를 찾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보시면요. 자, 두 번째 범위 보시면은 C 두 번째부터 C 11번째까지, 여기까지 해서, C 두 번째 값이 동일한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조건을 어떻게 한다?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동시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서가 교육팀이면서 직급은 과장인 경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건수가 몇 개냐? 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 행, 8번째 행에 데이터가 조건을 만족하는 그때 이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들 실수로, 자, count if에 이제 s가 붙어서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의 합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교육팀의 개수, 자, 교육팀 있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과장의 개수. 자, 이것을 다 더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때 건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중 매크로 작성 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지정할 수 있는 매크로의 저장 위치로 옳지 않은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현재 통합 문서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통합 문서가 되는 거고, 자, 새 통합 문서는 새로운 통합 문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이해를 쉽게 하실 거고요. 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요, personal.xlsp라는 특수한 엑셀 통합 문서에 저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특수한 엑셀 통합 문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 프로그램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볼 수는 없지만은 엑셀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매크로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엑셀 워크시트를 열지 않아도요,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워크시트를 열지 않아도 엑셀만 실행되어 있다라면은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어요. 왜? personal.xlsb라는 특수한 엑셀이 실행이 되면은 읽어드리는 특수한 엑셀 통합 문서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항상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엑셀만 일단 실행되면은
항상 매크로를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주 사용되는 이제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하면 좋겠죠. 다음 주 함수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라지, 스몰이 나왔는데요. 자 라지는 이제 큰 값을 구하는데요. 몇 번째 큰 값이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의 인수를 보시면요. 일단 대상이 들어와야 되고요. 자, 이 대상에서 몇 번째 큰 값이냐라고 해서 인수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만일 k라는 값이 입력이 되었다. 뭐 그러면 k번째가 되는 거예요. k번째. 만일 2라고 입력이 되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값. 이해하시겠죠? 자, 예시를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대상을 입력을 할 때 수의 범위를 자 이렇게 괄호를 해서 묶어서 쉼표로 나누게 되면은 9, 3, 7, 8의 집합을 뜻하는 겁니다. 집합, 데이터 집합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 집합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큰 값은 8이 되겠죠. 8. 그래서 결과가 8이 되는 겁니다. 스몰도 같은 뜻이에요. 같은 사용법입니다. 자, 대상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 그러면은 3 다음에 7이 되겠네요. 7. 자, 됐습니까? 자, 근데 보기를 보시면은 인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이라고 했죠. 가장 큰 값은 뭡니까? 맥스가 되는 거고요.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함수는 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틀렸네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count if는 뭐죠?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 데이터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count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3번. count는 맞습니다. count. 자, count에다가 a가 붙었네. a. 자, a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자,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데요. 셀에서, 자, 보세요. A 첫 번째 셀에서 A 다섯 번째 셀까지 보십시오. 다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A 네 번째 셀에만 데이터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카운터라고 해서 범위를 지정을 하는데 A 첫 번째에서 A 다섯 번째라고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있는 셀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 중에서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를 구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를 구한다. 이게 공백이잖아요. 그죠? 공백이 아니란 얘기는 값이 들어있다는 뜻이고, 그 말은 데이터가 있다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암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셀의 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셀의 값이나 그래픽 개체에 다른 파일 또는 웹페이지로 연결되게 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도 웹서핑을 하다 보면은 뭐 그림이라든지 그 텍스트가 있을 때 자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 뭐 해당 문서라든지 뭐 해당 동영상이 재생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자, 그것을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하이퍼링크. 자,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이퍼링크예요. 엑셀에도 이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하이퍼링크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하이퍼링크를 삽입할 수 있는 대화 상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뭐 파일이라든지 웹페이지 혹은 현재 문서 그리고 뭐 전자 메일 주소 이런 식으로 해서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그림에 표시된 시나리오 요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평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한 번씩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 따른 여러 가지 가상적인 결과를 예측할 때, 그때 우리는 시나리오를 쓴다, 시나리오를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엑셀에서도 동일합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세 개의 값을 가지고 평균 값을 계산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수식이 지금 평균 이 셀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셀에는 수식이 분명히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세 개의 셀 값을 참조해서 그렇게 수식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일반의 값이 현재 30인데요. 자, 이 값이 80으로 되었을 때 평균의 값이 얼마가 될 거냐. 자, 10으로 감소가 되었을 때 평균 값은 얼마가 될 거냐 라는 것을 시나리오 기능을 이용해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요. 자, 결과표가 되겠습니다. 요약표가 되겠습니다. 변경 셀이란 것은 자, 이 셀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과 셀이란 것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평균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변경 셀이 이 두 번째 이제 셀이 되는 거고요. 현재 값은 30이죠. 자, 30 값이
증가가 되었을 때 80으로 되었을 때 그때의 결과 셀의 값은 53에서 70이 된다. 그 다음 30에서 10이 되었을 때 그러면 결과 셀은 4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될 때, 감소가 될 때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시나리오 기능을 이용해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증가되었을 때와 감소되었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보는 그런 이제 결과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현재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다. 자, 조금 전 보여드렸던 것이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현재 값이 감소가 되었을 때, 증가가 되었을 때 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 맞죠? 자, B 두 번째 셀의 값이 변경될 때 D 두 번째 셀의 값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자, B 두 번째, D 두 번째,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B 두 번째가 변경 셀이고 D 두 번째가 이제 결과 셀. 그래서 결과 셀에는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D 두 번째 셀은 계산 식이어야 하고, 자, 한마디로 수식이어야 되고, B 두 번째 셀은 D 두 번째 셀의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자, 이 셀을 참조를 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값이 바뀜에 따라서 이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맞는 얘기고요. 4번, B 두 번째 셀 외에 최대 63개까지의 변경 셀을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뭐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최대 32개까지입니다. 최대 32개가 되고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이제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시트에서 직책이 과장인 직원들의 급여 총액의 합을 구하려고 한다. 자, D 14번째 셀에 들어갈 함수식으로 오는 것은 D 14번째 셀은 여기네요. 자, 이 셀에다가 수식을 이제 입력하려고 하는데 맞는 수식을 찾아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합을 구할 때 만일 급여 총액, 자, 급여 총액의 이제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때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근데 이 문제는요, 모든 직책에 대한 급여 총액의 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이 과장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붙었을 때는 sumif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자, dsum을 이용해서 결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dsum을 이용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dsum을 이용을 하는데 어떤 순서대로 인수가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렇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들어갈 인수는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이때 데이터베이스의 d가 이제 dsum에서 d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범위입니다.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열과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데, 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범위는요, 우리가 구할 것이 직책을 가지고 직책이 과장일 때, 자, 과장일 때 그때의 급여 총액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직책이라든지 급여 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범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이 A 세 번째에서 D 11번째. 자,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범위 선택은 뭐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 표 전체 범위를 보통 선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들어오고요. 자, 그다음 조건에 맞는 열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열의 합계. 자, 이 범위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합을 구하는 겁니까? 급여 총액의 합이 되는 거죠. 급여 총액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죠. 그래서 범위에서 다섯 번째 열이 있기 때문에 이 열에 5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아셔도 사실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건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조건은요, dsum 함수를 이용을 할 때 미리 조건을 이렇게 입력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의 범위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직책, 자, 이것도 직책이고 이것도 직책이죠.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직책이 과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고 범위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 13번째부터 해서 C 14번째 영역까지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문제 조건에 맞도록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차트가 왼쪽에도 이제 그 축이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도 축이 있습니다. 보통 왼쪽에만 축이 있잖아요. 그죠? 세로축이 왼쪽에만 있는데 오른쪽도 있습니다. 자, 이런 차트를 이중축 혼합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 차트를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 데이터 입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바로 만들게요. 자, 이렇게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는데 일단 문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바꿔줘야겠습니다. 자, 사람 이름이 이제 가로축에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렬 전환을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수당은 데이터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근속 연수하고요, 경력 연수하고는 값의 크기가 작죠. 자, 보세요. 자, 근속 연수하고 경력 연수는요, 수당에 비해서 값의 범위가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차트에다가 표시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중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축만 가지고는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의 축을 가지고 하나의 차트에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중축으로 해서 만들 이제 계열을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갑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계열 지정을 보조축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보조축, 그리고 닫기 버튼 누르십시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왼쪽에서 축이 있고 오른쪽에도 또 축이 있네요. 그죠? 자, 문제하고 동일하게 꺾은 선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수당은 꺾은 선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보기 좋으시죠? 그래서 뭐 왼쪽에 지금 이제 세로 축의 이제 값의 범위는 오른쪽 클릭해서 축 서식에 가서 문제하고 동일하게 만들려면은 최대 값은 뭐 15, 그리고 주 단위가 지금 2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5로 바꿔주시면은 문제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중축 서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개념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근무 연수 계열하고요, 그 다음 경력 연수 계열하고 딱 이렇게 붙어 있죠. 자, 붙어 있는데 겹치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계열 겹치기의 속성이 지금 값이 0%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값을 만약 양수 값으로 바꿔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그 계열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겹치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0값을 가집니다. 0%로 되어 있을 때는 서로 이제 계열의 그 막대 그래프가 겹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1번은 이제 이중축 혼합형 차트라는 것을 지금 이제 정의를 설명을 한 거고요. 자, 2번은 막대 그래프 계열 옵션에 계열 겹치기는 0%다. 맞는 얘기죠. 자, 3번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는 차트이다. 데이터 레이블, 여기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값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기본 가로축 제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차트다. 이제 가로축에 제목이 있습니까? 제목이 없죠. 성명이면 성명, 이름이면 이름, 이런 식으로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서 숨겨져 있는 C열과 D열을 다시 보이도록 하기 위한 작업 과정으로 옳은 것은? 자, 숨기기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삭제하는 것은 아니죠.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기기 처리하는 겁니다. 자, 숨기기 할 뭐 행이나 열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하십시오. 그럼 숨기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누르시면은 이제 A, B, C, D는 숨겨져서 없고요. D 바로 이어지죠. 자, 이게 숨기기 기능이 되고요. 숨기기를 해제하시려면은, 자, 숨김 처리되어 있는 이제 행이나 열을 포함을 해서 앞뒤로 해서 범위를 같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앞뒤에 하나의 셀의 영역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숨기기 취소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요. 숨김 처리되어 있는 이제 앞뒤의 셀의 이제 그 행이나 열을 그 구분하는 구분선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십시오. 올리시고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자,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십시오. 자, 범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숨겨져 있는 이제 그 행이나 열을 이제 숨기기 취소를 해서 해제해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오답으로 나온 것이 자,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하고 보기 탭에 가서 이제 창 그룹에서 숨기기 취소를 클릭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숨기기 취소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안됩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숨기기 취소를 하셔야 돼요.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 숨기기 취소를 선택한다. 이거 다 틀렸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 건데 이거 B열을 선택해서도 안되고 E열을 선택해서도 안됩니다. B열부터 E열까지 모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B열하고 E열 사이에서 숨겨졌다라면은 앞뒤에 열을 같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숨기기 취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범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차트에 범례가 표시되어 있으면 워크시트에서 상응하는 데이터를 편집하여 개별 범례 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위쪽에 있는 이 데이터 표를 가지고요. 아래 이제 그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범례가 있는데요. 여기서 수입 지출은요. 여기에 수입 지출의 값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범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근본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이 근본 데이터를 수정을 하게 되면은 범례도 같이 수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차트에서 범례 또는 범례 항목을 클릭한 다음 딜리트 키를 누르면 범례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범례를 제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체를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범례 전체가 삭제가 되고요. 자, 한번 누르고 또 이제 하나의 이제 만일 삭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전체 범례가 아니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항목 하나만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자, 3번 범례는 기본적으로 차트와 겹쳐지지 않게 표시가 된다. 자, 지금처럼 차트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차트하고는 겹치지가 않습니다. 4번 마우스로 범례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림 영역의 크기나 위치는 자동으로 조정된다. 자, 보세요. 자, 이것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동을 한다고 그래서 다른 어떤 그래픽의 그 차트의 요소들이 바뀝니까? 크기가 어떻게 자동으로 뭐 조정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위치를 이동하면 이동하는 거죠.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매크로에서 지정한 바로가기 키와 엑셀의 바로가기 키가 같은 경우 매크로에서 지정한 바로가기 키가 적용된다. 자, 말씀드렸듯이 바로가기 키는요 중복될 수 있습니다. 자,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로가기 키하고요 매크로를 정의하면서 만들어진 바로가기 키가 같이 정의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우선순위는요 매크로에서 정의한 것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에요. 자, 2번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 키를 변경한 경우 도구 모음이나 단추에 연결된 매크로는 다시 연결해야 한다. 자, 매크로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매크로 정의한 것을 그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그러니까 도구 모음에서 추가를 해서 자주 사용을 할 때는 바로 도구 모음에서 실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명령에 가셔서 자, 여기서 매크로 선택하십시오. 자, 매크로 선택하시면은 정의된 매크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추가를 해 보십시오. 자, 추가하시면은 이렇게 매크로가 등록이 되는데요. 바로 클릭을 하게 되면 매크로 실행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도구 모음에 추가해서 클릭을 해서 사용하는 거 하고요. 바로가기 키 값이 바뀌는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A라는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자, A라는 매크로를 만들었으면은 VBA,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매크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매크로가 만들어지는 건데, 자, 그 프로그램 이제 그 프로그램 그 명령문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그 명령 중에서 바로가기 키를 정의하는 명령문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부분이 이제 바로가기 키 값이 변경이 된다는 얘기는 변경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스가 변경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도구 모음이나 이런 단추에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링크죠. 링크. 자, 링크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바로가기 키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원본 소스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링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링크를 제거를 하고 다시 링크를 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연결된 매크로는 다시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가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도구 모음에서 추가하고 제거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3번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영문 소문자 또는 컨트롤 시프트 영문 대문자의 결합으로 구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영문 소문자를 입력을 할 때는 컨트롤 영문 소문자 뭐 A면 A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죠. 컨트롤 A 하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대문자로 지정을 할 때는 보통 소문자 그 키에서 소문자를 입력할 때는 키보드 키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 대문자로 입력하도록 할 때는 어떻게 입력합니까? 자, 이 소문자 키하고 Shift 키하고 같이 입력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Shift 누르고 소문자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Shift가 만들어지면서 대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대문자로 인식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대문자 A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기 키를 입력을 할 때 컨트롤 누르고 Shift 누르고 그냥 키에 있는 A 누르시면 돼요. 그럼 대문자 A가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소문자도 입력할 수도 있고 대문자로 바로가기 키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작성된 매크로는 VBE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제거하면 매크로가 삭제된다. 조금 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매크로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VBA죠. 자,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매크로가 만들어지고요. VBA 프로그램을 쉽게 편집하기 위해서는 VBE라는 이제 에디터를 이용을 합니다. 편집기가 되는 거죠. 자, 이 편집기에서 해당 매크로의 VBA 소스를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삭제 가능해요. 아시겠죠? 다음 중 숫자 서식 코드를 적용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한 서식이 세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정수 자릿수 세 자리를 뜻하는 거죠. 자, 입력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정수 자릿수 세 자리만 살려야겠죠. 정수 자릿수 세 자리만 살려야 되는데 입력한 이제 소수 자릿수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집니다. 반올림이 이루어져서 자, 1은 2로 바뀝니다. 그래서 912가 되겠습니다. 자, 맞고요. 자, 2번. 자, 이렇게 사용자 지정 서식이 입력이 되었고요. 입력한 값은 43.1이네요. 자,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일단 정수 자릿수는 그대로 43이 되고요. 자, 소수 첫째 자리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대로. 근데 소수 둘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수 둘째 자리는 유효한 값이 없잖아요. 그죠? 자, 없는데 0으로 사용자 지정을 했기 때문에 0은요. 유효하지 않은 자리도 0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43.10이 되는 거예요. 자, 만일 이 자리가 샵으로 되어 있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1이 되는 겁니다. 샵하고 0의 차이점 꼭 아셔야 됩니다. 유효하냐 하지 않느냐, 그죠? 유효하지 않았을 때 표시를 하느냐 표시하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3번하고 4번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번에서 마지막에 쉼표가 연속해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쉼표의 역할이 이렇게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하고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는 다르죠. 천 단위마다 쉼표를 삽입하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 맨 끝에 입력을 하면은 세 자리를 생략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수점 지금 다 이제 정수잖아요. 그죠? 소수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다가 자, 이제 쉼표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쉼표 하나에 세 자리. 그래서 두 개가 되기 때문에 6자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 6자리 쉼표가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마침표가 소수점이 됐습니까? 소수점이 이렇게 이동이 됐는 거예요. 한마디로 6자리가 생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424가 되는 거예요. 424가 되고요. 천 단위마다 이제 쉼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정수 자릿수가 이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이제 아무 의미가 없고요. 자, 뒤에 100만 원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에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쉼표가 붙었죠. 자, 그리고 이건 쉼표가 아니라 소수점입니다. 0이 들어갔어요. 그 마침표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쉼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자리가 어떻게 된다? 생략이 되는 거죠. 생략이 되는데 이렇게 소수점이 이동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정수 자릿수는 이제 한 자리를 표현하는 거죠. 정수 자릿수는 이제 한 자리를 표현하는데 입력된 데이터가 이제 4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4자리 그대로 다 삽니다. 다 살아나고요. 그 다음 소수 자릿수는 3자리로 표현을 하는데 3자리가 600이잖아요. 그죠? 600인데 00은 이제 그 유효하지 않은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리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뒤에 1000원이 붙습니다. 1000원. 그래서 결과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결과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자, 쉼표라든지, 샵 0의, 이제 그 코드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차트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범례는 차트를 구성하는 데이터 계열의 무늬 및 색상과 데이터 계열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다. 자,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무늬는 네모로 되어 있고 색상은 뭐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자, 계열의 이름은 국어다, 이런 식으로 범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 2번 데이터 요소, 데이터의 계열을 포함하는 값을 숫자로 나타낸다. 자, 데이터 요소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설명은요, 자, 세로축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로축. 자, 세로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데이터 계열. 이 데이터 계열을 포함하는 값의 범위를 가지고 있죠. 자, 숫자로 표현한 것이 이게 세로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요소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 데이터 요소는요, 논리적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한 단위를, 이제 한 단위의 데이터를 데이터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 계열하고 데이터 요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범례로 표시되어 있는 이것은 데이터 계열이죠. 데이터 계열이 되는 거고, 이 데이터 계열, 그냥 국어 데이터 계열에서 권동현의 점수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이제 그 데이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요소가 합쳐져서 데이터 계열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은 그려진 막대나 선이 나타내는 표식에 대한 데이터 요소 또는 값 등의 추가 정보를 표시한다. 자,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할 때 이 전체의 이제 차트에 대해서 레이블을 추가할 수도 있고, 하나의 계열에 대해서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체를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차트를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하시고 차트 도구에서 레이아웃 가시면은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한 번에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국어 데이터 계열만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계열을 선택을 하십시오. 자,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계열 전체가 다 선택이 됐죠. 자, 오른쪽 클릭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자, 그 다음 요소에다가 추가하고 싶다. 데이터 요소. 국어 데이터 계열에서 한 번 더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럼 권동현에 대해서 추가하고 싶다. 자, 됐습니까? 자, 데이터 계열하고 데이터 요소의 개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값만 표시하는 게 아니죠. 자, 레이블에서 자,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고요. 자,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가시면은 이제 계열의 이름도 추가할 수 있고 항목의 이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값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자, 4번 가로축. 자, 가로축은 차트를 구성하는 데이터 항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X축이란다. 자, 이게 이제 가로축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어떤 시트의 D 두 번째 셀에 문자열이 입력되어 있을 때 수식의 결과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각각의 결과를 다 찾을 수가 있어야겠네요. 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if, mode, mid 함수가 3개 함수가 이용이 되었습니다. 항상 풀이를 하실 때는 안쪽부터 차근차근 바깥쪽으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안쪽에 보시면 mid 함수가 들어갔죠. 자, mid 함수는 추출하는 함수인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개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상이 되는 것은 D 두 번째 셀이고요. 자, D 두 번째 셀에서 8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자, 8번째부터 몇 개의 문자? 하나의 문자. 자, 그래서 1이 되겠죠. 그래서 1을 추출했습니다. 자, 일단 모드 함수 보도록 하죠. 자, 모드 함수는 뭐죠? 모드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입력을 하면요. 1,2가 되는 거예요. 자, 1,2란 얘기는요. 1에다가 2로 나누어란 얘기입니다. 1에다가 2로 나눴을 때 그때의 목과 나머지가 구해지겠죠. 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목은 0이에요. 목은 0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1이 되겠죠. 자, 3에다가 2로 나누게 되면은 목이 얼마입니까? 목은 1이 되고 나머지는 또 1이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죠? 자, 2 나누기 2는 목이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래서 1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목은 없죠. 목은 없고 나머지가 1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나머지를 구하기 때문에 1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제 결과는 이제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1이 되고요. 그래서 1은 1이다라는 것이 if문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1은 1이다.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true죠, true. true일 때는 남자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남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자, 2번 보시면은 mid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추출한 결과는 1이죠. 자, 1하고 2하고 같다. 이거 false죠. 그 다음 1하고 4하고 같다. 이것도 false네요. 자, 그래서 false가 되고 두 개의 조건이 or 함수로 이렇게 묶여졌습니다. 자, or는 둘 중에 하나 true가 되면은 결과는 이제 true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false가 되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조건이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자가 아니라 남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남. 자, 3번. 1이냐? 1 맞네요. true가 되고요. 자, 3이냐? 이것은 false네요. 자, and로 묶어졌네요. 자, and는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둘 다 true가 돼야 됩니다. 근데 둘 다 true가 안 됐죠. 그래서 결과는 이제 false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false가 되고 남녀에서 여가 출력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4번 choose는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mid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결과가 1이죠. 자, 1.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선택할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선택할 이제 숫자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를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3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남인데, 자, 3번만 여가 출력이 되네요. 자, 지금 설명드렸던 함수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함수 특강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엑셀 통합 문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엑셀 통합 문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확장자는요 XLSX죠. 확장자를 가집니다. 자, 그냥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확장자를 가지고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2007 버전, 이 2007 버전의 하위 버전에서도 파일을 열어볼 수 있도록 혹은 메모장에서도 작업한 것을 열어볼 수 있도록 다른 형태에서 얼마든지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작업을 하시고 그냥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XLSX로 해서 2007 버전의 확장자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면은 엑셀 2007에서는 열어볼 수 있지만은 엑셀 2003이라든지 엑셀 97이라든지 하위 버전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단추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가서 자, 엑셀 97, 엑셀 2003 통합 문서로 저장을 하시면은
이제 하위 버전에서도 열어볼 수 있도록 저장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확장자가 바뀝니다. XLS로 바뀌고요. 그리고 파일 형식을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에서 자, 쉼표로 분리라는 CSV라는 이제 확장자를 가지도록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CSV 파일은요, 메모장에서 열어보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메모장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자, 이렇게 표 형태로 해서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모장에서는 이 표 형태를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CSV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쉼표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강원철, 쉼표 교육팀, 쉼표 과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 형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CSV 형태로 해서 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메모장에서 열게 되면은 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쉼표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것은 다른 어플리케이션, 다른 편집기에서 내가 작업한 파일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엑셀 97 2003 통합 문서로 저장하면 확장자는 XLS며 이전 버전의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상위 버전에서 만든 파일은 하위 버전에서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상위 버전에서 하위 버전에서 읽어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매크로가 포함된 이전 버전의 통합 문서를 엑셀 2007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크로가 포함된 통합 문서로 저장한 경우 확장자는 XLSM이다. M이 매크로를 뜻하는 거죠.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3번 엑셀 서식 파일로 저장하면 다른 통합 문서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확장자는 XLTM이다. TM. 이거 확장자 설명이 틀렸네요. 자, 서식 파일이라는 것은 템플릿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서식은요, 템플릿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해두면은, 좀 사용하기 좀 쉽겠죠.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일정한 형식이라든지 스타일을 적용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를 템플릿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템플릿의 T를 이용을 해서 확장자가 XLTX입니다. TX. TM이 아니고 TX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CSV, 자, 쉼표로 분리 파일로 저장하면 현재 워크시트만 쉼표로 분리된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다. 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엑셀에서 만든 통합 문서는요, 표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자, 이런 표 형태는요, 텍스트 파일, 그러니까 메모장에서는 읽어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표 형태로 해서 작성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A, B, C 각각의 셀에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CSV는 쉼표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A 쉼표, B 쉼표, C 이렇게 텍스트 파일에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기본 정렬, 이거 일단 알고 계셔야겠죠. 자, 문자열은 왼쪽이죠. 수치는 오른쪽입니다. 자, 주의할 점은 숫자하고 문자, 그러니까 순수한 숫자가 아니고 다른 데이터하고 혼합이 된다. 그랬을 때는 문자로 인식이 되고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자, 날짜는 이제 수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이 되죠. 이제 중요한 것은 날짜 형식으로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래시라든지 하이픈을 구분자로 해서 입력을 해야만 날짜 형식으로 입력이 되는 거죠.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자열 데이터는 왼쪽 정렬된다. 맞고요. 자, 수치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으로 정렬되며 맞는 설명인데, 공백과 앰프센트와 같은 특수문자, 자,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혼합되게 되면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이제 정답이 되고요. 3번 기본적으로 수식 데이터는 워크시트 상에 수식 결과값이 표시된다.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결과값이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3이라는 것만 이제 셀에 표시가 됐죠. 자, 4번 특수문자는 한글 자음을 입력한 후
한자키를 눌러 나타나는 목록 상자에서 원하는 문자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자,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이죠. 한글 자음 한번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면은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픽업 테이블 보고서 만들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픽업 테이블을 만드는 대화 상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픽업 테이블을 만들 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죠. 첫 번째는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 표 또는 범위 선택. 자, 표 또는 범위 선택. 자, 워크시트의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범위를 현재 시트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되고, 자,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이건 뭐죠? 말 그대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픽업 테이블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일, 텍스트 파일, 뭐 웹페이지 파일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픽업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픽업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어디에 넣을 거냐? 자, 새 워크시트에 넣을 거냐? 자,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같은 통합 문서 내에 새로운 워크시트의 픽업 테이블의 결과가 작성이 됩니다. 자,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현재 사용 중인 워크시트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 자, 어디에 배치를 할 거냐?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할 셀 범위에 첫 번째 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됩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표 범위 상자에 셀 범위나 표 이름 참조를 입력한다.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를 참조할 수 있도록, 셀의 범위를 참조할 수 있도록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새 워크시트를 클릭하면, 자, 새 워크시트를 클릭하면 픽업 테이블 보고서가 위치할 셀의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자, 그 시작할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어디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존 워크시트죠. 새 워크시트가 아니죠. 자, 3번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면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배치할 셀 범위에 첫 번째 셀을 지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맞고요. 픽업 테이블 보고서는 각 필드에 다양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일정한 그룹별로 데이터 집계가 가능하다. 자, 픽업 테이블 보고서를 이용하는 것은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집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리본 메뉴 중에서 보기 탭의 창 그룹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새 창. 자, 새 창은 새 통합 문서를 만들어 손쉽게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새 창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새 창 누르시면요. 자, 위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 2가 붙었죠. 자, 아래쪽에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은 금방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제 이 통합 문서가 하나 더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 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는요. 자, 하나의 통합 문서에 서로 다른 시트를 같이 작업을 할 때, 같은 통합 문서지만은 같이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다가 데이터 입력하잖아요. 그죠? 자, 입력하면은 또 다른 파일에서도 동일하게 입력이 됩니다. 같은 파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 창에 대한 그 정의가 틀렸습니다. 문제 나온 정의는요, 새로 만들기에 대한 정의예요. 자, 그래서 뭐 새 창은 이제 동일한 이제 워크시트가 동일한 이제 통합 문서가 보여지는 겁니다. 새 통합 문서를 만들려면은 이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나누기. 자, 현재 작업 중인 워크시트를 나누어서 보는 기능으로 구분선을 드래그하여 크기 조정을 할 수 있다.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이제 나누기에 구분선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모두 정렬. 자, 현재 실행 중인 통합 문서들을 한 화면에 정렬하여 표시한다. 자, 보기 창 모두 정렬하게 되면은 창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창 정렬해서 바둑판식으로 하게 되면은 4개의 통합 문서가 이렇게 보기 좋게 이제 정렬이 됩니다. 4번 틀 고정.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 특정 행이나 열을 고정시켜 시트를 스크롤하는 동안 항상 표시되도록 한다. 자,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요. 많았을 때 번호, 이름, 구분, 지역, 자, 이 행의 이제 첫 번째 행의 이 항목들이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크롤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양이 많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겠죠. 그래서 고정을 하고 싶다. 그리고 번호 이 값들도 고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셀 위치에 여기 두시고 틀 고정하시면 돼요. 틀 고정하시면은 스크롤 해도 행과 열은 고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토익 점수 상위 5위까지의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한다. 다음 중 고급 필터의 조건식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 잘 보십시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토익 점수가 이제 상위 5위까지다. 그러면은 등수, 그러니까 석차를 구하는 랭크 함수를 이용을 해야겠네요. 그쵸? 단순히 토익 점수가 뭐 800점 이상이다, 뭐 800점 이하다, 이런 식으로 현재 값을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석차를 구해서 그 석차 값을 이용을 해서 조건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보세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에서 자, 일반 조건 처리하는 것은 간단하죠. 자, 범위,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건의 범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800 이상인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 조건 처리할 때는 자, 필드명이 동일해야 돼요. 당연히 8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같아야만 전체 범위에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이제 필드명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나온 것은 석차를 구해서 자, 그 석차가 5위까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5 이하라고 조건을 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라든지 계산식을 이용할 때는 다릅니다. 자, 만일 토이라고 동일한 이름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동일한 이름을 사용을 해서 고급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어요. 조건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조건은요, 이 조건은 토익의 값을 이용을 하는 거지만은 석차를 구해서 그 값을 비교 판단해서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익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토익의 필드명을 가져와서 조건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은, 필드명은 없어요. 여기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새로운 값을 만드는 거죠. 석차라는 이 결과값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에 있는 필드명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워두거나 아니면은 다른 값을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비워두시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제는 제대로 5위까지 추출이 되죠. 자, 고급 필터에서 기본 조건 지정, 크다, 작다, 같다, 이런 것은 쉽습니다. 간단하죠. 전체 범위에 이제 필드명하고 동일하게 조건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급 조건 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함수라든지 계산값을 이용을 해서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는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조건 지정 시 조건 필드명은 원본 필드명과 다른 필드명을 입력하거나 생략해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여기서 보세요. 토익이라고 된 거 있죠. 이거 다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자, 여기 점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가능합니다. 생략해도 돼요. 그런데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의 필드명이 원본 필드명과 달라야 된다.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달라야 됩니다. 그 다음 기준 셀은 행을 상대 참조해야겠죠. 자, 기준 셀. 자, C 두 번째 셀. 자, 이것은 상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석차 구하고 또 여기서 석차 다 비교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C 두 번째라고 해서 상대 참조할 수 있도록 값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석차 구할 때 항상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 범위, 석차를 구할 전체 범위는요, 절대 참조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수식 입력을 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제대로 입력된 것은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셀에 입력한 자료를 숨기고자 할 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옳은 것은? 자, 좀 예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좀 암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골뱅이는요, 문자 데이터의 표시 위치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만일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골뱅이 활용 능력 하게 되면은, 컴퓨터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골뱅이 다음에 활용 능력이 자동으로 붙는 거죠. 자, 그리고 컴퓨터에서 골뱅이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활용 능력으로 입력하게 되면은, 자, 이게 먼저 입력이 되고 그 다음 활용 능력이 뒤에 입력이 되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골뱅이는 문자 데이터의 표시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앞쪽, 뒤쪽,
됐죠, 그죠? 그래서 골뱅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일 골뱅이를 3개를 연속해서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를 연속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데이터가 3번 표시가 됩니다. 2개 입력하면은 2만 표시가 돼요. 자, 권우석이라고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골뱅이를 2개 입력하잖아요. 2개 입력하면은 권우석 표시가 됩니다. 데이터는 한 번 입력했지만은 화면의 표시는 2번 표시가 돼요. 3개면은 3번 표시가 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정답은요. 2번이 정답입니다. 데이터를 A라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도요. 사용자 지정에서 세미콜론을 3개 이렇게 사용자 지정에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A가 표시가 안 됩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 3번하고 4번은 유효 자릿수를 뜻하는 건데, 자릿수를 뜻하는 거죠. 자, 000일 때, 만약 숫자 1이 입력이 되면 001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를 숨기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샵 3개고 숫자 2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만약 1로 입력이 된다라면은, 자, 유효 자릿수는 생략이 되기 때문에 1만 표시가 되겠죠. 1만 표시가 되고요. 숫자 2가 스페이스바 한 칸 띄워지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 한 칸 띄우고 2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 수행되는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엑셀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정렬이죠. 자, 정렬 조건을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어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64개 기억을 하십시오. 색상별로 해서 정렬이 가능하며 글꼴 색, 셀의 색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자, 정렬 기준 보시면은 보통 값을 가지고 정렬하지만은 셀의 색이라든지 글꼴의 색이라든지 셀의 아이콘이라든지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정렬 옵션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열방향 또는 행방향으로 선택하여 정렬할 수 있다. 자, 옵션을 누르시면은 대소문자 일단 구분할 수 있고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표에 병합된 셀이 포함되어 있어도 정렬을 할 수 있으며 병합된 셀은 맨 아래에 정렬된다. 자, 병합된 셀이 같이 정렬이 되겠습니까? 자, 병합되어 있다. 지금 병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병합 처리했는데 한번 정렬해 볼게요. 자, A를 기준해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병합하려는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셀이 이제 병합이 되어 있으면 정렬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 실습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